반갑습니다. 매틀랩과 함께하는 딥러닝 4주 완성 부트캠프 그 세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매석스 송한빈입니다. 네,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딥러닝 관련된 부트캠프를 기획을 하였고, 오늘은 딥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준비 기법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주로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 또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 AI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것들과 AI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자분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스코프를 정하고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걔를 이제 디플로이먼트하는 굉장히 어,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다고 하면 AI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랑은 다르게 코드와 데이터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의 AI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와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함께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의 코드는 모델 또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기존의 코드만 있었던 트래디셔널한 소프트웨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 워크플로우 자체가 좀 커졌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스코프를 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준비하는 과정, 그 데이터로 학습하는 과정, 시뮬레이션과 테스트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디플로이먼트 하는 과정, 이렇게 좀 나뉘게 될 것이고요. 이 전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부터 디플로이먼트 하는 데까지, 배포하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성공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작업, 인간의 개발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려내거나 특징을 뽑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시뮬레이션, 검증해서 최종적으로는 배포하는 것까지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지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크플로우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개선 작업,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 들어가 줘야 성공적인 AI 시스템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즘에 MLOp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AI 모델링을 했다, 학습을 했다 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성능이 안 나올 때는 이제 에러 아날리시스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에러 아날리시스 작업, 오류를 분석하는 작업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보고 하느냐, 어느 부분에 관점을 두고 오류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센트릭, 데이터 센트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모델 센트릭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습한 모델이 잘 작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잘 작동하게 하려면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해야 되지? 하는 관점에서의 분석을 한다면 데이터 센트릭한 AI 관점에서는 내가 학습한 모델이 잘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어떤 데이터를 더 보여줘야 내 모델이 더 성능이 좋게 나오지?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트릭한 AI 자체는 에러를 분석할 때 내가 학습한 모델이 잘 못하는, 잘 작동이 하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explainable AI 또는 interpretable AI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가 잘 맞고
어떠한 데이터는 잘 맞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 보게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트릭한 AI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모델의 종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동일한 모델, 동일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칠 때 데이터가 달라지면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앤드류 교수가 발표했던 내용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표입니다. 표에서 보여주는 거는 학습한 example들의 개수와 정확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ccuracy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MAP가 0.6 MAP인데 갖고 있는 데이터는 5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500개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데 저 accuracy를 맞추기 위한 작업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서 데이터를 예를 들어 1400개 정도까지 늘려서 MAP를 맞추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데이터를 많이 한꺼번에 모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클린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모델을 갖고 학습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accuracy 0.6을 맞출 때는 노이즈를 없애기만 하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accuracy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네트워크,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 자체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프 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트레이닝 example들의 개수를 늘리는 빅데이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이제 굿데이터를 준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트릭한 AI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굿데이터는 어떤 것이냐? 뭐가 좋은 데이터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좋은 데이터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자체를 input X와 그에 해당하는 정답값 라벨 Y 요 페어가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라벨 Y를 달아줄 때 굉장히 일관성 있는 라벨링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라벨링 다는 작업을 대신 해주는 그러한 업체들도 많고 외주를 주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라벨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일관성 있는 라벨링 크라이테리아가 없다고 하면 그 라벨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학습하는 데에 방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벨의 어떤 애매모호함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라벨의 애매모호함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라벨링을 해요.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왔을 때 얘를 라벨링을 한다. 근데 B라는 사람은 그것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상반신만 나왔어도 얘도 사람이니까 그것도 라벨링을 한다. 또는 반신만 나왔어도 다리만 나왔어도 라벨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는 담당자들마다 라벨링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역시나 이제 모델도 학습하면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컨시스턴트한 라벨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의 좋은 커버리지가 인풋 X의 좋은 커버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풋 X가 모든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포하려고 하는 AI 모델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곳에서의 인풋 X가 모든 시나리오들을 커버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리한 프로덕션 사이트에서의 피드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데이터 드리프트나 컨셉 드리프트 같은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연구실에서 AI 모델을 잘 학습하고 걔를 테스트해 볼 때는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걔를 배포하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갈수록 굉장히
인식률이 떨어지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배포한 사이트의 환경이 변했거나 또는 그 배포한 사이트에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환경이 변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드리프트 또는 컨셉 드리프트가 일어났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한 환경 프로덕션 사이트로부터 주기적이고 타임리한 피드백을 계속 개발자, 연구소에 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게,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이제 굿데이터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적절한 사이즈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굿데이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한정된 양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더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가상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put X를 보강하는 작업인데요. 실제 시스템과 비슷한 거동을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 뭐 통신에서의 웨이브폼을 생성해내던가 레이더 센서를 모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레이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해낸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으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레이더 오른쪽과 같이 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 RGB, 뎁스, 라이다 데이터 등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고 치면 실제로 센서로부터 영상이나 뭐 신호 같은 것들을 취득해서 라벨링하고 AI 모델을 만드는 것에 그쳤다면 위의 작업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의 비슷한 환경을 모사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라벨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추가적인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약간은 현실과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의 데이터셋의 일부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셋 일부를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애드베서리얼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짜 같은 데이터로 튜닝하는 작업들, 그러한 작업들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이지한 신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거, 기존의 신호 처리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노이지한 로우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프리프로세싱 작업들을 진행을 하거나 우리가 영상 역시나 이제 AI 모델을 만들기 전에 모아뒀다고 하면 전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호나 영상이나 동일한 데이터셋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식으로 내가 전처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표한 신호 처리나 영상 처리 같은 기법들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음에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되겠고요. 기존의 데이터셋을 증대시키는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셋을 뭐 영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리거나 XY축으로 좀 흔들거나 색깔들을 약간씩 바꾸거나 그러한 오그멘테이션 데이터 강화 작업들을 통해서 보다 견고한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라벨링 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컨시스트한 라벨, 명확한 크라이테리아가 있는 라벨링 작업을 활용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라벨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차원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라이다 레이블러, 스틸 이미지나 비디오 등을 레이블링할 수 있는 레이블러나 신호를 라벨링할 수 있는 신호 라벨러 같은 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requirement나 크라이테리아를 정해놓고 컨시스턴트한
일관성 있는 라벨링을 달아주는 작업을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이 라벨링 작업, 라벨러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라벨을 보다 손쉽게 달 수 있는지, 보다 라벨링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라벨링과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과 신호 두 가지의 예제에 대해서 신호 라벨러랑 영상 라벨러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는 이 신호 라벨링 작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태스크는 왼쪽에 있는 ECG 시그널 자체를 라벨링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신호 자체에 대한 백그라운드 도메인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P-Wave, QRS, T-Wave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위의 신호를 라벨링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P, QRS, T-Wave로 라벨링하는 이유는 그 환자의 ECG 시그널을 취득한 다음에 ECG 시그널을 분석함으로써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를 라벨링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신호 레이블 지정기라는 이름으로 신호 라벨링 할 수 있는 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많은 데이터셋 중에 하나를 가져오고 샘플 레이트는 250Hz 얘를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러한 신호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 중에 하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웨이브들이 섞여 있게 되겠고요. 쭉 이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스펙트로그램으로도 볼 수 있고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라벨링을 저는 달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라벨링에 대한 레이블 정의를 추가할 거고 ECG regio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ROI를 라벨링 할 겁니다. 특정 영역. 데이터는 이제 카테고리컬로 3개로 분류할 수 있죠. QRS, P, T 웨이브로 분류를 하고요. 라벨을 달아주는 방법은 굉장히 손쉽게 달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그리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값을 선택하고 QR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매뉴얼하게 라벨링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다 했으면 그만하고 싶으면 그 다음 P 또는 T 웨이브, P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저는 이 신호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T 웨이브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인사이트나 이 신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달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고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하게 라벨링을 달고 와, 다 달았다 했는데 굉장히 극히 일부를 라벨링을 달아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라벨링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이것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는 데이터 전체를 가져와 보면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보다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동화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은 펜 톰킨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알고리즘 적용하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갖고 있으셔야 되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존재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로우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밴드 패스 필터랑 어댑티브 필터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링과 인테그레이션 진행을 해서 R에 대한 피크 값을 찾고 Q와 S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펜-톰킨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면 얘를 이제 라벨링하는 그 라벨러에다가 인테그레이션해서 QRS 웨이브를 라벨링할 땐 좀 더 쉽게 하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레이블, 밸류와 로케이션을 아웃풋으로 하고 여기서 필터링하고 스퀘어링 인테그레이션, rpic 찾고 Q와 S에 대한 포인트 찾고 하는 이러한 코드를 도메인 전문가가 만들어 두셨으면 얘를 여기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펜, 톰킨스 밖에서 우리가 써놓은 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ROI로 할 거다 라고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걸 설정하고 모든 신호에 대해서 자동으로 라벨링 해줘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라벨링을 우리가 설정한 함수를 가지고 수행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뭐 다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QRS에 대한 뭐 라벨링은 이런 식으로 좀 컨시스턴트하게 달아놓은 걸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신호 역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잘 달아두었고요.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라벨링에 대한 분포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QRS만 하는 걸 했기 때문에 QRS에 대한 라벨링 레이블 분포가 굉장히 많고요. 얘는 이제 참고로 보게 되는 거고 얘를 작업 공간으로 내보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라벨의 테이블의 형식으로 각 그 시그널들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서 라벨링이 존재하고요. ROI 리미트와 라벨 값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걸 보면 ROI 리미트,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라벨 값들이 이런 식으로 라벨링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하게 라벨링을 달아주시고 그게 너무 복잡하고 내가 만약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메인 익스퍼트가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빨리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벨링, 나만의 커스텀한 알고리즘을 인테그레이션해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영상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의 이번의 타스크는 이 영상에 있는 자동차들을 라벨링해서 자동차만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는 제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온 거고요. 이 프레임, 비디오 프레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라벨링하고 싶고, 근데 이제 커스텀한 알고리즘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커스텀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매틀랩 딥러닝 부트캠프 첫 번째 세션을 들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들었다면 내가 라벨링 스트래터지를 어떻게 잡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우리가 라벨링 달고자 하는 이 블랙박스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이고요. 한남대교로 빠지는 영상이고 여기다가 라벨링, 우리 비디오이기 때문에 비디오 라벨러를 킨 다음에 방금 보셨던 동영상을 임포트를 하고요. 이 안에서도 프레임별로 또 재생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의 데피니션을 자동차, 여기서 렉탱글로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렉탱글로 잡아놓고 자, 라벨링 해봅시다 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달아요. 앞에 보이는 큰 것만 3개만 달고 다음 프레임 달고 다음 프레임 이제 포기한 거죠. 0.006초 지났죠. 전체 영상 중에.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해 볼 건데 미리 빌트인 된 것들 중에는 people detector, point tracker, temporal interpolator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포인트 트래커가 뭔가 따라갈 것 같아요. 포인트 트래커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오토메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뭘 따라갈지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프레임별로 따라가는 트래킹 작업을 해줘. 비전 기반으로. 그렇게 되면 각 프레임별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라벨링을 해주긴 합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큰 진전이죠.
근데 이제 새로 나타나는 저런 자동차들이나 앞에 보이는 조그만 것들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로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커스텀하게 라벨링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Create New 알고리즘을 해보도록 할 건데, Create New 알고리즘을 눌러보게 되면 템플릿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야 되지? 난 부트캠프를 참석했지. 그래서 매틀랩 딥러닝 GitHub에 가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니까 YOLO V4를 한번 검색해보고 프리트레인 YOLO V4가 있네. 그래서 얘를 다운받아서 이 딥러닝 모델을 라벨링 하는 데에 활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딥러닝 모델을 이 레퍼지토리를 리트라이빙 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 전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거를 인프루언스 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미리 작성을 해놨고요. 보시면 이름을 YOLOv4 pretrained로 작성을 해놨고 여기도 프로퍼티를 네트워크와 클래스 네임, 앵커 박스의 정보, execution environment, 레이블 데피니션을 여기서 렉탱글로 저희는 렉탱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렇게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로드하는 부분 그리고 세팅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될 거.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서의 이 프리딕션 하는 부분에 다 커버가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오토 라벨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하면 됩니다. detect YOLO v4 이 코드는 기세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오토 라벨은 카로, 레이블 타입은 렉탱글로, 포지션은 욜로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로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임포트 알고리즘 욜로 v4 pretrained 방금 보셨던 걸 선택하면 여기에 생기게 되고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오토메이트 하게 되면 준비가 되고요.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프레임별로 욜로 v4가 자동차만 찾아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주게 되는 거죠. 포인트 트래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보다 편안하게 라벨링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워크스페이스에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gtruth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결과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gtruth라는 변수에는 레이블 데이터에 각 초별로 저렇게 n by 4짜리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4는 x, y, width, height에 대한 정보고요. 저 m은 그러니까 행의 개수는 라벨의 개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벨링 작업을 기존에 있는 비전 기반의 작업들을 가지고 라벨링을 하실 수도 있고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자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이터레이티브한 라벨링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이만큼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얘를 일부만 쪼개요. 일부만 쪼개서 매뉴얼하게 라벨링을 하고 일부만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일부에 대한 적은 양의 라벨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걔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합니다. 당연히 애큐러시는 높지 않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라벨링 하지 않은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 봐서 테스트 셋의 프리딕션을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맞았다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개발자가 다시 베리피케이션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추가를 해서 다시 학습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라벨링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애큐러시 자체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길어질수록 애큐러시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인간이 저 라벨링 된 것을 코렉션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트레이닝 셋, 데이터셋의 사이즈는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오토메이티드 라벨링과 이터레이티드 레이블링의 그런 기조가 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서 정확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또는 한 명이서 라벨링 작업을 앱으로서 진행을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리트레인 모델을 라벨링 오토메이션에 쓰거나 프리트레인 모델이 없다면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금 라벨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걔를 라벨링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오토 라벨링, 인스펙트, 매뉴얼 커렉션, 트레이닝 이 작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AI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작년에 엑스포에서 발표해 주셨던 현대제철에서 이 영상, 철강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일부를 라벨링을 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일부를 라벨링을 하고 학습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학습한 모델을 다시 라벨러에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라벨링하고 매뉴얼 커렉션하고 학습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애큐러시를 맨 처음보다는 서서히 이런 식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센트릭한 AI 관점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스테매틱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 라벨링에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가지고 라벨링에 어떤 컨시스턴시를 부여를 하면서 전처리 역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러한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전처리 작업들을 고도화를 시킴으로써 전체 AI 워크플로우 자체를 수행을 할 때 디플로이먼트로부터 피드백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디플로이먼트까지의 워크플로우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 라벨링, 학습, 피드백 받고 매뉴얼 코렉션, 라벨링, 학습 이러한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개발을 하시면 보다 좋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생성 또는 뭐 스탠드얼론으로의 배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플랫폼과 저희가 수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AI 프로젝트 특히나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딥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준비 기법이었고요. 내일 이제 저희가 딥러닝 부트캠프 응용편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더스트리별로 좀 더 어드밴스된 내용을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 QR코드 또는 아래의 짧은 링크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